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이 귀중한 토론을 만들어주신 우리 바른재건축 실천전국연합의 우리 구독지구 연합회 대표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박혁규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바쁘실 때인데 이렇게 오늘 자리에 해주신 걸 다시 한번 재건연의 대표로서 전 토론자이지만 대표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미 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건설이라는 그 도시민주화법률법 제27조의 2항이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27일 수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아마 다음 주에 국회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아마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시는 우리 김총환 의원님께서도 건설교통부에 주무 관료를 직접 나오도록 요청도 했고 또 저도 직접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는 이 정부 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 무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어찌 보면 토론회 자체는 상당히 힘이 없고 맥이 없는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학자들이시고 또 우리 방금 앞서 소리하신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이신 김선덕 우리 박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주택 특히 이쪽 어떤 시장에 상당히 그 전문적 식견과 예측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가 오히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혹시 이제 국회에서 정말 이제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그런 입법기관으로서의 어찌 보면 충분한 시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오늘 소리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박혁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부 정책이 오류를 통해서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정책을 위반했을 때 그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 고통과 함께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풀이지 않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제는 이미 이제 마땅히 그 무대가 국회로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표들인 국회의원님들 철저히 설득해야 된다. 시민들은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어찌 보면 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 건설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할 거 없이 수십 차례 때로는 수천 명이 넘는 그 무더운 여름에도 뙤약볕에서 과천 천사표에서 또는 광화문에서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고 지난 27일 국무회에서 통과된 최종안은 약간 완화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적용 대상이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부과하는 적용 대상이 당초에 그러니까 적용을 하지 않는 대상이 사업 시행 인가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분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일반 분양이 승인이 완료된 단지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분양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마저도 분양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실무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추구해서 각 모든 분담금 건축 계획 모두 확정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몇 평형을 갔는데 얼마 분담금이 정해졌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 연후에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양을 신청하는 이 단지 분양을 신청해야만이 옛날에 분양 신청을 주택금융회사에서 분양 증권을 끊어서 분양 승인이 떨어져야 돼 서울시에서 서울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는 신청만 해도 봐주겠다. 그거 좀 안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도권 과밀 업체권역인 서울 수도권은 이미 재건축 후분양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5개 저밀도 지역인 반포라든가 이 두세 개 단지 이외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전혀. 그냥 말로만 적용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후분양, 즉 공정률 80%를 완료해야 여러분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 고덕지구는 아예 대상도 안 되고요. 서울, 강남, 강북,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사업 승인을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25%인 경우 13대를 예를 들면 짓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두 세대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 파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미 교수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이미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고 제기하신 쭉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자체는 우선 개발이익이 뭐냐 개념에서부터 보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 아예 건축물 지을 수 없는 나대지, 즉 뭐 전이나 탑 또는 임야 뭐 이런 것들이 용도 변경, 즉 대지라는 건축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방금 앞서 사실 고상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아예 임야라든가 이걸 해지해서 건축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축을 짓게 하는, 이래서 용적률이 증가되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 변경에서 발생되는 이것을 환수하는 것이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걸 위해서 정말 금년 내에 전 세계 국가적으로 과연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가 어떤가 전부 문헌고찰을 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용계획의 변경에 생기는 개발이익이 생기면 환수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상업사, 공원, 학교 이런 걸 건설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재건축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개발이익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재건축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의무주택, 임대주택을 부과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든 법률 체계나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2주 전에 그 재개발 코디네이터라고 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재건축도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제가 물어봤더니 웃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집값이 폭등돼서 이미 자산보다도 두세 배 비싸진 거예요. 은행 대출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죠.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를 2억, 3억까지 대출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래서 집값이 폭등됐을 때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기반시설을 조성해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미 수익자 부담 정책에 의해서 재건축의 경우는 당초의 밀도가 즉 1000세대에서 2000세대로 늘어난다면 그만큼 교통영향평가에서 완화차선을 낸다든가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이외에 통과되는 도로들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소위 이 정부의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뭐 공원이나 학교 당연합니다. 이미 내부인데 또 부과하고 이중 부과가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지금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우리 김선덕 박사님도 가끔 말씀하셨지만 미실현 이익,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과연 재건축이 아파트 상승의 주범이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가? 그걸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수도권 이제 서울 강남은 이제 좀 약간 제외했습니다. 서울 강북이나 그다음에 수도권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상당히 그 재건축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2001년을 100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북부 그러니까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는 127.85%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라면 1억 2,700만 원 올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3년에는 5,8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04년 9월 현재는 떨어졌습니다. 86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이를 되게 보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실 오늘 개발이익 환수 정책을 이렇게 했던 것은 작년 12대책에서 계속 주택가격이 오르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03년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겠습니다. 이것은 9호 대책과 15호 대책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북부라든가 수도권 남부, 강북
수도권 남부는 좀 약간 오른폭이 좀 컸었다가 떨어진 폭도 컸지요. 강남은 좀 이보다 더 좀 약간 오른폭도 컸습니다. 떨어진 폭도 컸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수익률을 한번 보자고요. 일반 아파트와 과연 일반 아파트를 샀을 때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샀을 때 수익률을 보자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오히려 일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 부담금을 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잠실 2단지를 표시했습니다. 실명으로. 여기에 보면 결국은 금년 현재 시세로 본다면 여기에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약 10%에서 작년 그러니까 3, 4분기 이후로 약 평균 높게는 17, 8% 정도. 그래서 실제로 돈으로는 약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가에 하면 일반 아파트와의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 못합니다. 특히 작년 2003년 1년 전 그러니까 1년 전 시점에서 한 분들은 오히려 약 1980만 원에서부터 약 5,7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대상 아파트 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25%를 임대주택 의무건설로 부과하는 것은 앞서 방금 전에 김순덕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25%를 무조건 의무 부과를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비의 차이 그리고 토지를 그대로 빼앗아가는 도대체 토지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나라는 인류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약 1억 2,500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대지 손실까지 포함하면요. 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 강남 지역은 몇 개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 주거 환경이 좋고 또 주택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개발이익이 많이 본 분들은 세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익이 실현됐을 때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라 이겁니다. 아니면 보유세로서 상당히 세금을 현실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쪽에 보시면 정말 너무나 이건 그쪽의 세입자들보다도 경제적 지위가 크게 좋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다육교수님께서는 아마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아마 그쪽 지역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세입자들과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과 차이가 크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재건축한다면 25%를 임대주택 의무 부과한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어느 시민들이 과연 그동안 수용하겠습니까? 따라서 교수님께서 이 논문 준비하시면서 재건연과 주거환경관리 공동으로 서울 수도권 2,6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도 만약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면 96% 이상 주민들은 포기하겠다. 재건축을 안 하고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도대체 이 개발이익 환수제를 포기하든 처리하든 그때까지 재건축사를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주택 의무 건설에서 지으면 토지를 두 평 반 뺏기거든요. 토지를 뺏기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결국 도시 서민들에게 주택 비용이 상승해서 주택값도 또 폭등할 거고 주택 공급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수도권 100만 가구가 이제 똘똘 뭉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우리 강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제가 도서교통위원 의원님, 특히 여기 김충환 의원님께 다시 저희들이 제가 찾아뵙고 더욱더 자세한 소상한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